우월한 인간? 파란 눈? 금발, 건장한 목. 아, 히틀러. 히틀러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데. 안 좋죠. 인간을 교배시킨다고? 우월한 인종을 탄생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 느낌이 정말 안 좋은데. 어머. 이런 일이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에이즈의 면역을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인간 존엄성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된 일이라 충격이 컸는데요. 과학자들은 인간 대상의 실험은 미친 짓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거 독일 얘기 아닌데 이거는? 거의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네. 맞아요. SF 영화에서. 놀라우시죠?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쌍둥이를 출산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철저히 금지되어 온 금단의 과학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조작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19세기 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우수한 형질만을 물려주자라는 학문입니다. 위험한 건데 이거. 놀랍게도 이후 우생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생학의 뿌리가 어떤 인물에서 출발했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그래. 그렇죠. 뵀어. 다윈은 인류 최고의 발견인 진화를 밝혀내면서 수천 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불변의 진리를 완전히 깨부순 인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가 예수, 무함마드, 뉴턴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유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동식물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생물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진화한다. 이게 바로 다윈 진화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자연 선택입니다.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기원의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덱들의 주장에 따르면 덱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았을 아니죠.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방 매긴 느낌인데 진화론 쪽에서 진화론이 점점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뭐 네, 더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엔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닥스훈트의 품종 개량 전후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더 짧아지고 얼굴과 몸이 더 길어진 게 보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졌고
각종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마지막 사진은 허그인데요. 허그는 허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눈과 납작한 코가 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호흡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면서 숨이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다윈 진화론을 두고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동물이라면 인간을 동물처럼 품종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다윈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프랜시스 골튼입니다. 프랜시스 골튼은 다윈의 친척이에요. 와, 다윈의 외사촌입니다. 그렇구나. 골튼은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읽고 인간의 재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의 교배를 인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낳은 돌연변이인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이 왜 위험한 발상인 것일까요? 뭐 열등한 다른 거는 없어지거나 도태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가난, 범죄, 인종, 장애 등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까 그 강아지들처럼 인간을 개량시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피터 씨, 이게 우생학을 보고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다윈은 그 우생학 책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되게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근데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윈이. 그 이후에 우생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그 학문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우생학 얘기할 때 다윈하고 진화론 얘기도 같이 하니까 다윈은 진짜 무덤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사람이에요. 네, 과학적.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었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우생학 위험한 발상을 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은가요? 뭔가 꽤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바로 한데. 그 혹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영국은 사실 우생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 있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실업, unemployment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그럴 만큼 일자리를 잃고 가난에 처하고 극빈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의 주택 사정은 좋지가 않으니까 빈민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통제 방법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사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법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던 우생학이 영국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빈부격차, 사회 혼란 이런 걸 해결할 혹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 일종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생학의 어두운 민낯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미국인들에게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크라고 하는 한 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덕데일은 복역 중이던 주크의 혈연 관계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크의 혈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상인 에더 주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은 18세기의 유명한 여성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에더 주크의 후손은 100여 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에 주크를 포함한 69%가 무려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연구를 덕데일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낸 것이죠. 이후 덕데일은 1875년 미국 교도소 협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후인 1877년에는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크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천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 환산하면 26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크가는 완전 그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거네요. 낙인 찍힌 거죠.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가문, 주크가 이렇게 덕데일의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유전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거가 없죠. 네, 물론 덕데일도 유전이 범죄 원인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유전적 소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덕데일이 달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를 통제할 뭔가의 강력한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생학이 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 당시 우생학이 확산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유전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좋은 유전자를 그 반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히틀러의 아기 공장처럼 미국 오네케랑 지역에서 한 사이비 집단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58명의 아이를 만들었대요. 교수님, 우생학이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친 게 또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생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데는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1910년에)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메리 해리먼의 지원으로 미국인의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우생학을 전파하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왕 존 록펠러라든가 록펠러 재단을 만든 사람이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펠러랑 카네기도 우생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처음 알았다 진짜. 그리고 우생학을 옹호하는 자본가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재벌 듀퐁, 또 금융 재벌인 JP 모건, 이런 가문들 역시 우생학 단체의 주요 자금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도? 그런데 재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일까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충격적이네. 인간의 활동을 비용의 측면, 이익의 측면, 뭐가 더 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 근데 당시 미국에서 우생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주요 대학의 총장들도 어떤 한때 우생학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생학의 지지자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게 맞나? 아니, 본인이 되게 불편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대성공하시고 우리 기억 속에 되게 좁게 기억하고. 맞아요. 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뇌망염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에 걸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랬던 헬렌 켈러가 우생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삶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 지성, 능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열등하고 기형이며 마비되고 생각할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부정적인 발상인데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 의견이. 네. 이것은 헬렌 켈러가 1915년 12월에 한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술을 거부해서 기형의 아이를 죽게 한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 의사를 옹호하면서 그 기형아는 살 가치가 없고 그 아이를 옹호하는 것은 비겁한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헬렌 켈러가? 네. 이거 더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맞아.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 맞아요. 네. 본인이 장애인이고 장애 인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조차도 1915년의 이 시기에는 우생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와우. 되게 모순적이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헬렌 켈러도 우생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퍼져 거네요, 있었다라는 우생학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벌들, 정치인, 학자들,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야망, 욕심 이런 것이 자꾸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 논리를 내세워서 우생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 법제화가 필요하구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이 바로 결혼금지법, 혼인금지법과 이민제한법입니다. 혼인금지법을 했어요? 먼저 살펴볼 법안은 혼인금지법인데요. 이게 어떤 법인 것 같으세요? 애를 마음대로 낳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금지니까 결혼도 안 되죠. 하지 말아라는 거죠. 누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기준에서 미달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월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금지하자라는 법입니다. 기준 누가 정해요? 그 기준 누가 정해요? 그렇죠. 이 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 이상자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었고, 그 밖에도 유전적 질병이 있거나 습관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그거를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반응은 뭐. 근데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못하게 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1911년에 미국에서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프랭크 타우시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로 당시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유형의 범죄자와 극빈자는 그들 종자만을 퍼뜨리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는 이런 기생충을 유지, 보호하는 부담을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지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이때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우생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밈처럼 이런 상황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다 뭐든 법이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럼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는 거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재만 있는 거예요, 네. 생활에 대해서? 네, 앞으로의 제재만 있게. 와, 오늘 영국은 운 좋게 조금 빠져나가는데 미국이 네, 법을 완전 만들지 않았다는데요. 미국이 지금 절정을 찍고 있네. 네, 그래서 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우생학 엽서 같은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크리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Eugenic Certificate, 우생학 증명서라고 써 있고요. This guarantees that I have examined the sender of this card and find a perfect physical and mental balance and unusually strong eugenic love possibilities, well fitted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future welfare of the race. 와. 이거 카드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은 되나 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에게서 이런 카드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물건이야? 그렇죠.
내가 물건인가.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우생학 증명서가 결혼의 건전함과 행복을 보장해준다 이런 생각이 유행했던 것이다라는 한 단면을 이 사료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금지법도 이런 사람들은 혼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아유. 이후에 미국은 우생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1924년 7월 1일에 이번에는 이민 제한법을 시행합니다. 이민 제한법의 주요 골자는 이민자 수를 1년에 15만 명으로 제한하고 국적별로 이민자를 2%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보다 열등한 인종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의 2%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민법의 기준을 훨씬 높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민자라는 나라였던 미국이지만 당시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파업도 이어지고 하니까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혼란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법이 큰 반발 없이 제정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반발도 안 하네. 하지만 미국이 법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우생학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생학을 또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우생학을 장려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어떤 식으로였을까요? 미국은 우생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건강한 가족 경진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뽑았습니다. 소름 끼쳐. 당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화 같아. 곧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신체적 장애나 유전병이 당연히 없어야 됐습니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고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하는 항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화 같아. 무슨 영화 소재 같아. 그러니까 SF 영화 같아. 미국은 우생학 장려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실행합니다. 바로 미국 우생학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강제 불임 수술, 일명 단종법입니다. 와, 이거는 이건 좀 제일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불임 수술을 그러니까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법들을 다 지금 반응 보면 다 가만- 받아들이거든요. 이번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단종법에 대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번에는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단종법이 통과된 것은 1907년에 인디애나 주였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이르자 28개 주에서 단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8개 주요? 그럼 반 이상의 주에서 한 거네요? 그리고 붉은색 부분도 보이시지요? 이 7개 지역도 입법 발의 후에 의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적인 흐름은 단종법 제정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끔거진 쪽만 빼고. 네, 이렇듯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종법이 시작되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성범죄자, 성매매 여성, 강력범죄자, 불황자,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불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종 그 이유만으로. 네. 와, 미국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 근데 이 단종법이 이렇게 확 확산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는 단종법은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미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바로 캐리 벅 사건입니다. 자,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모녀 관계입니다. 네, 어머나 딸. 닮았다. 닮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딸 캐리 벅이고요. 오른쪽이 엄마인 완전 딸이다, 엠마 누가 벅입니다. 닮았죠. 1906년에 정신연령이 8살이라고 판명이 된 지적장애를 가진 엠마가 캐리 벅을 출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엠마는 이제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다가 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엠마가 지적장애인 시설에 수용이 되면서 캐리 벅은 엄마 품을 떠나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간 곳에 양부모의 조카가 17살이 된 캐리 벅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부모가 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캐리 벅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시설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설에서 캐리 벅이 이제 낳은 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캐리 벅의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지적 장애로 몰린 캐리 벅도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을까요? 캐리 벅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지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발. 범죄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전응함 때문에 굶주리게 하는 대신에 명백히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 지적장애는 3대로 족하다. 에? 네,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판결문이죠. 판사가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충격적이네. 대법원이 믿을 만한, 지금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인데.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안 믿겨. 저도 진짜 안 충격적이에요. 어울려요. 나라가 너무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입니다.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자, 1927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캐리 벅이니까 원고 패소면 캐리 벅이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캐리 벅도 단종법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캐리 벅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고 1974년 폐지될 때까지 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아유. 이처럼 우생학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차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으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생학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들이 네, 1920년대 말 29년이 되면 대공황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유전적인 지적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공황이 닥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마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공동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또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환경, 실업에 처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또 30년대에서 조금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우생학을 선전도구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히틀러의 아기 공장, 레벤스보른, 그리고 히틀러의 의사라 불리는 맹겔레가 자행한 각종 인체 실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짝 꼽힌 우생학이 독일에서 최악의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이런 나치 독일의 파국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꿈꿨던 우생학이 얼마나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이론에 있어서는 1950년대가 되면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전학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게 우생학이거든요. 우생학은 점차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급속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우생학은 이렇게 끝이 났고 세계사 속에서 우생학은 끔찍한 사이비 과학의 역사로 기억이 되고 금지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19세기, 20세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우생학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생학이 사라졌을까요? 우생학이라는 단어만 사라졌을 뿐 능력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하는 능력 만능주의, 금수저, 흑수저로 등급을 나누는 발상, 또 우생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론이 유행어를 넘어서 이제 현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생학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단어 뒤에 숨은 비윤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우열을 가리고 줄 세우기를 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단어로 포장되더라도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두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드러는 드러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네,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다윈네.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아,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근데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사실 다윈도 배를 타자마자 바로 배멀미를 어마어마하게 배멀미를 하고 다음에 몸도 안 좋았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나오네요. 도입부의 한 장면.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뭐 그 천문학으로 보자면 보이조 같은 거네요. 뭘 보내놨더니 거기서 계속 뭔가 보고 새로운 발견들에서 보내오고 지구에서는 막 난리 나고 막 인간 보이조였던 거죠. 네, 가서 이거 수집했다 보내고 이거 수집했다 보내고. 보이조 되게 오래간만에 들려요. 우리 왜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어렸을 출발 때 떠나서 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어디쯤 갔어요 보이조는? 지금 태양계를 이미 벗어나서. 네. 교신이 아직도 돼요? 안 되죠? 교신이 되고요. 돼요? 네, 교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두고 다 껐어요. 전원을 다 꺼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겨우 교신만, 정말 예전처럼 자주 할 수 없고 아주 최소한의 교신만.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렇게 그 다윈 같은 사람을 보내는 느낌은 지금 아마 화성으로 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가면 몇 년 걸리고 안 올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쪽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를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전면으로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무턱으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진화를 시킨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적으로 개끼리 계속 했듯이. 네.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그럴 수도 비둘기,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담한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 칠 거다.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현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견줄 만한 예는 없는 거 이런 사건이 없는 것 이 같아요. 진화론의 출간에 견줄 만한. 일반인들은 지금도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죠.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쓸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아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그렇죠.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진화는 정말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